이 성장률이 야, 이 정도면은 역대급 이익률이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심스럽게 이제 발을 빼는 게 맞다. 테슬라는 그럼 이게 이 성장률 이런 게 꺾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내가 가져가고 안 볼 자신 있다. 네. 그러면은 빅테크 중에 5개 정도는 사셔도 되죠. 지금부터. 어떤 5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애널리스트도 하시고 펀드 매니저도 하시고 이제 증권계에 계신 적은 한 30년 가까이 되시는 거죠. 정확하게 27년 있었습니다. 27년. 예. 그리고 지금 사무실도 당연히 여의도에 있으시죠. 여의도에 있죠. 요즘 여의도 네. 분위기 어떤가요? 제가 요즘 이제 조깅을 좀 하거든요. 예. 여의도 쪽에 이제 한강 그쪽에 산책을 하면서 내가 한강 온도를 좀 재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친구들과 지인들끼리 이제 워낙 저도 뭐 주변도 다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맞습니다. 여의도가 네. 조금 침울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이제 점심 먹으러 나올 때는 티가 안 나고 이제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때는 웃는 사람도 많지만은 실제 사무실 안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지금의 한국 시장이랑 미국 주식 시장 대표님께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뭐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 그 다음에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네. 그리고 제일 이제 겁나는 거는 모르는 것들이 좀 아직도 상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있나요,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저 오늘 오다가 사실은 이제 주유소 들렸다 왔거든요. 네네. 2,400원 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400원이요? 예, 여의도에서 넣었는데 딴 데서 넣으면 2,100원이었을 텐데 제가 급하게 넣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그렇게 지금 이제 한 120불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 그 인플레이션이 꺾일지 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최선의 합리적인 예측을 해보면은 지금 주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2,45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벌써 9배가 깨졌어요. PER이. 그래서 이제 한국이 밸류에이션이 한 제일 나빴을 때가 옛날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PER이 8배가 잠깐 깨졌었거든요. 8배. 예, 그리고 이제 PBR로도 많이 보는데 네. 이제 자산가치죠. 자산가치 대비로도 0.8배를 잠깐 다 썼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거기까지는 안 빠졌고 네. 지금 이제 9배 수준 PER로. PR은 9배. 예, 그 다음에 PBR을 더 많이 보는데 PBR 같은 경우는 0.9배.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고, 네. 예, 그래서 정확한 바닥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싸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네.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33% 빠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거의 22%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세장으로 표현할 때 20% 이상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미 그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2008년에 PR이 8배고 PBR이 이제 0.8배. 네, 그때가 이제 바닥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PR이 9배, PBR이 0.9배면 어쨌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싸진 구간이긴 한데 네. 또 어떻게 보면 2008년에는 네. 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굉장히 여파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던 건데 이번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의 큰 충격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은 충분히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싸졌을 때 사는 게 물론 네. 공포심에 조금 깔려 있긴 하지만 네. 그걸 이기는 용기가 또 중요한 시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희도 체감하는 것들은 보면은 가계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죠. 가계와 그다음에 기업이랑 그다음에 정부 뭐 이렇게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죠. 가계랑 기업이나 아니면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2008년 근처도 아니에요. 그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사실은. 이 세 개 다요? 정부가 지금 이제 돈을 이제 다시 조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가 좀 이제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뭐 위기가 온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얘기들이 요즘 점차 나와요. 네,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게 주가가 먼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제일 빨라요. 사실 전 세계 어느 선행지수보다도 빠른 게 주가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것 같은데 기업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네. 상해에서 락다운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큼 빠른 건 없고 선행지수가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그걸 굉장히 빠르게 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 수준 근처에 좀만 더 있으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주식을 뭐 당연히 여기까지 버텼으면 네. 사실 팔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이라서. 지금 파는 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팔 거였으면 사실 뭐 2,900이나 3,000원 이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사야 되는 건가 싶은데도 또 사실 이제 방송에서도 네. 코스피 2,700 깨질 때부터 이제 사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좀 많이 쌌으니까. 네. 근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2,600 붕괴되고 2,500 붕괴되고 2,400 가니까 이제 현금 여력도 별로 없고 오씨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금 좀 비축해서 좀 위기를 좀 대비해서 그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이 참 어려운 게 네. 저희도 뭐 2,600이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 2,600 빠지면서 그때 바닥에서 이제 회사 고유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회사 자금이에요. 그걸로 주식을 샀거든요. 네, 코스피를 분할해서 샀는데 이렇게 이제 물가가 이렇게 튀어 오를지는 몰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긴축의 문제 당장 곧 FOMC 끝나고 나면은 그쵸. 네, 금리 얼마 올릴지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조금씩 사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오기 전에 조금 샀어요. 코스피를 샀습니다. 코스피 ETF를 좀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많이 산 건 아니에요. 뭐 적극적으로 다 사자 이런 건 아니고 저희도 모르니까 이 순간에 싸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언제 반등할지는 사실은 뭐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을 이미 다 투입하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이제 나중에 또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나가서 얘기하고서 자기네 액션 안 하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도 조금씩 사고 왔고 그거는 싸다고 믿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현금 비중이 뭐 있다면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조금 들어갔고 지금 남은 게 몇 퍼센트 정도 이제 대기 자금이 있는 건지 퍼센테이지 정도만요. 금액을 잠깐 네. 여쭤본 건 아니니까. 네네. 근데 저희 이제 고객 자산군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개인 자산도 운용을 해드리는데요. 네. 개인분들은 현금이 30% 정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 자금 같은 경우는 뭐 한 60, 70% 이상 현금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는 이제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더 떨어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단번에 다 들어가진 않은 상태이신 거네요. 네네. 저희. 근데 왜 지금 아까 코스피 지수를 샀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걸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 고객이 사는 거는 저희 회사가 못 삽니다. 네, 이렇게 차이니즈 월을 쳐놨기 때문에 네. ETF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왜 컨플릭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사고 고객 거 나중에 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 거 사드리는 좋은 종목들은 그쪽을 사드리고 저희는 ETF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사실 이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또 더 크게 떨어졌던 거는 사실 이제 물가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6% 기록하면서 1981년 이후로 41년 만에 최고치.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맞아요. 네. 8.2에서 8.4% 크게 웃도는 거였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 안 잡히면 앞으로는 더 크게 긴축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핵심은 뭐 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다 같은 한 꾸러미로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강한 긴축 이렇게 이제 한 꾸러미잖아요. 그쵸. 네, 다 똑같은 건데 물가가 결국 잡히거나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를 올린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는 중국 때문에 그 공급망 차질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커머더티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수요. 실제 소득이 좋으니까 소비를 많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지금 전혀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전쟁 때문에 이건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고유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러시아가 사우디 정도 급의 그러니까 세계에서 1, 2등 원유 수출국이거든요. 예, 사우디가 1,100만 배럴이 데일리로. 근데 러시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모자른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합리적인 예측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관리 같은 경우는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신규 확진자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지역적으로 또 다시 뭐 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실제 꺾이는 거는 완연하게 꺾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 정책도 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제 실수요가 진짜 좋은 것들.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임금처럼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고 월급 꺾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못 그리고- 깎죠. 네, 렌트값 올린 거 잘 안 내리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위험한 인플레이션인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잡고 있냐면 지금 페드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지금 강한 긴축, FOMC에서 또 금리를 75bp씩 막 올려가지고 수요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잡힐 것 공급망 같다. 차지가 실수요는 좀 잡을 수 있다. 네, 잡을 수 있고 전쟁은 좀 기다려보자. 아, 근데 아까 전에 합리적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뭐 얘기해 주셨는데 아, 네. 그 부분 추가로 지금 네, 좀 바로 말씀드리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었겠지만 네.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게 사실 뭐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자기네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까지는 시나리오를 안 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이나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취하는 첫 번째 조치는 일단 사우디로 날아가기로 했고요. 다음 달에 바이든이. 그 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핵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금수 조치를 해놓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증산해서 수출하고 그래서 이제 원유 공급을 더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사우디 가서도 사우디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1년 반 전인가요? 그 언론인 살해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사우디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화해를 하겠죠. 그러게 첫 번째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고 7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얼마 전에 했던 그 지방선거만큼 중요한 선거입니다. 미국에서. 거기서 보시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은 마트를 갔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가격이 올라가 있고 어떤 매대는 비어 있고. 누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기름 넣으러 저처럼 기름 넣으러 갔는데 기름값 폭등해 있고. 요즘 경유값이 뭐 2,000원 육박하는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뭐 지금 한 4.6배럴인데 원래 뭐 3배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다. 미국은 무조건 타야 되죠. 미국 한국은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이 있는데 한국은 사실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뭐가 많지만 미국은 네. 저도 한 번 여행 가봤는데 이건 뭐 차를 안 타면 슈퍼도 못 가는 곳이 많더라고요. 미국의 도시 중에서요,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요,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따지면 1%도 안 될 겁니다. 뉴욕이나 뭐 몇 군데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차를 타는데,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많은 나라가 이제 또 미국인데, 그 소비자 물가가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 욕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뭐 러시아 때문에 그래 이렇지 않습니다. 제일 윗사람이죠. 예, 그냥 그 나라 정책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건대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해보자면은 제가 보기엔 바이든이 됐건 누가 됐건 전쟁을 중재를 해서 종식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름까지는 해야 돼요. 물가는 반드시 낮춰야 되는 거니까 지금. 예, 여름까지 안 하면 11월 선거잖아요. 네. 여름에 떨어져야 우리가 지표로 볼 수 있는 거는 9월, 10월에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CPI 발표가 한 달 늦으니까. 그렇죠. 11월 중간 선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뭘 잡을 노력을 할 거다.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대표님 생각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지만 네. 이게 어쨌든 잡히긴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확 떨어지진 않을 건데, 네. 확 떨어지진 않아도 그래도 이게 피크아웃 했다라는 모습만 보여줘도 주가 지수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크게 치면서 연준이 통화정책 긴축 속도가 사실은 가팔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네.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 뭐 고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이게 예측도 어렵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페드나 이런 거랑 긴밀하게 그러니까 자꾸 통화하고 이러는 분들이 언론사에 계실 텐데 그분들이 바로 썼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50bp 아니라 75bp 같다라고 이제 써버리니까 그것도 며칠 안 됐어요. 2,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일단은 빨리 올리고 나중에 덜 올리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미 이제 하루 만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반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을 예측을 하는데, 금리에 대한 선물을 예측을 하는데, 그게 3.5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75, 75, 50, 50 이렇게 올리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팔아야 되는 장은 아니라고 하셨고 담아야 된다면 좀 어떤 거를 좀 담아가야 될까요? 이게 새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다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럼 있을 우선 건데. 일단 가장 힘드신 네. 저처럼 다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물렸다는 얘기죠, 사실. 네. 이게 참 저도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뭐 펀드 매니저만 20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좋았던 것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보통 한 종목 갖고 계신 분은 저희 못 받고 네. 적어도 한 5개에서 10개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다 빠졌는데 이미 파는 건 늦었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살 돈은 없죠. 이렇게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진퇴양난 그렇죠. 거죠. 전문가들 뭐냐 이렇게 바로 이제 뭐 저도 이제 욕 먹을 수 있고 이런데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은 뭐 5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5개가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산 한두 개 정도 또는 제가 정말 자신 있어서 산 종목들이 있고 제가 잘 알아서 나도 이럴 것 같고 회사가 잘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충분한 이유들이 있고 남한테 설명할 정도로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신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네. 5개 중에 한두 개는 증권방송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주식 잘하는 친구가 이거 사봐 이거 좋다 이렇게 해서 듣고 산 종목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네. 그래서 분명히 5손가락이 다 아프겠지만은 확신이 있는 종목들로 다 몰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요,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네. 그 기업이 싫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수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좋은 주식도 빠지고 나쁜 주식도 다 빠져요. 그게 패닉셀링이 나올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프지만 잘 몰랐던 주식이나 변동성이 심한 주식을 줄여가지고 그 자신 있는 주식 또는 우량 주식이겠죠. 거기로 압축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반등할 때, 그리고 이제 끝나거든요. 어느 정도 유동성에서 돈 빠지는 게 끝나고 나면은 또 뭐 사지 이렇게 계속 저희도 스크린을 해요. 뭐가 싸졌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때 살 때 그런 우량주부터 올라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속도가 훨씬 크고 빠질 때도 덜 빠진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서는 스위치 매매를 할 포트폴리오를 리발란싱 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에서 10개 정도 있다면 그 중에서 좀 자신 없는 것들은 빼고 예. 자신 있는 주식에 가만대로 본인이 좀 잘 아는 기업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만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자신 있는 주식이 다 다를 테니까 예. 또 지금 이제 대표님이 괜찮게 보는 섹터라든가 이런 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좀 어떤 쪽이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도 되는 거고요. 새로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되는 건데 네. 세 가지로 한번 뽑아볼게요. 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종목명을 말씀드리는 건 안 되게끔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섹터로 말씀드려도 충분히 거기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 찾으셔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경기 영향을 덜 받는 회사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업들 실적이 좀 나빠지거나 GDP가 나빠져도 이 기업은 실적을 또박또박 낼 수 있는 기업들, 첫 번째 군. 네.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기업.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 유발자야. 그런 거에 같이 편승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장기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초과 수요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증설을 하기 때문에 네. 장기 실적이 좋은 기업, 이렇게 세 개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경기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거는 받기는 받겠죠. 다 받는데 별로 안 받는 거는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그런 거에 속해요. 아, 엔터테인먼트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하이브라는 주식이 오늘 맞아요. 뭐 오늘 많이 빠지잖아요. BTS의 잠정적인 활동 중단 때문에 휴식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군대 문제랑도 얽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개별적인 이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의 엔터 주식들이 또 한 4개 정도 더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은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미디어 엔터가 있는데 드라마 제작사는 제가 이제 그걸 포커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빼고 그냥 엔터사 중에서 음원 관련한 가수들 나오는 이런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경기를 안 타느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예를 들면은 그런 뭐 BTS가 됐건 NCT가 됐건 이러한 그 그룹들은 팬덤이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앨범을 내거나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이 팬클럽에 있는 분들은
밥을 한두 끼 맛이 없는 걸 드시거나 안 드셔도 앨범은 무조건 삽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면은 뭐 150만 장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공연하면은 항상 만석이 되고 이런 겁니다. 네. 예, 그 지지층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테마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원전 더 짓겠지, 아니면 이제 친환경 가니까 수소 더 가겠지, 로켓 더 쏘겠지, 이렇게 해서 사는 거는 이건 테마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기업이 실적이 실제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매출이 발생하느냐, 우주산업 매출 발생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들은 하반기 보시면은 매출, 이익 다 최소 20-30% 이상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새로 데뷔 다시 돌아와서 앨범 내는 게 더 많아졌고요. 공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럴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 그런 현상,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약간 리오프닝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공연하고 일본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첫 번째 경기 영향 덜 받는 곳에서는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꼽아주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네. 그 소비가 양극화돼 있으니까 영향을 좀 덜 받긴 합니다. 뭐 샤넬, 루이비통 이런 프랑스 기업들. 네. 그렇죠. 거기는 가격을 올릴수록 그렇죠. 예. 더 줄을 서고 산다고. 네, 그렇죠. 예. 가격을 작년에 5차례 올렸어요. 샤넬이. 5차례나 올려야 됐을까요? 일부러 줄이 너무 기니까요. 수요를 좀 죽이려고 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근데 아까 전에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러면 미디어 콘텐츠 쪽은 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음원 쪽이라고. 이쪽은 왜 아닌 거죠? 거기는요, 흥행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흥행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음원도 흥행 아닌가요? 응원은 팬덤이 있어서 앨범 내면은요, 이미 어느 정도는- 예, 1등을 할 수도 있고, 뭐, 5등을 할 수도 있죠. 미국에서는. 네. 그렇지만은 그 팬층, 지금 이미 이제 다 밀리언셀러들이거든요. 100만 장 이상 파는 이러한 가수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뭐, 저희가 아는 SM이라든지 JYP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내면은 예를 상대적으로 드라마는 뭐 300억 투자해서 뭐 대작을 대작은 아니지만 500억 투자하면 대작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 그게 뭐 지리산이 됐건 우리가 많이 안 봤던 그런 드라마들도 나오잖아요.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네. 있는데 음원은 팬덤이 있으니까 더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네. 바닥은 딱 형성돼 있고 위로 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더 안전한 거, 이렇게 불경기에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럼 가격 정각이에요. 가격 전가 기업은 지금 이제 사실상 보면은 네.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에너지 업체들이에요. 정유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주가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조금 빠져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 석유 가격 올라가니까 원유 가격 올라가는 게 실적으로 그대로 잡히는 거고.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기업 실적들이 막 엄청나게 빠졌을 것 같잖아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근데 그게 숨어있는 비밀이 뭐냐면, 이래서 이제 전문가장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데는 막 정유사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잘 못 사거든요. 정유사 이익이 확 올라가고 나머지 애들이 확 빠진 거예요. 근데 합쳐놓으면 똑같은 거죠. 네. 별로 안 빠진 거 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컨트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가 가능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밀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또는 주류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휘트 가격이나 이런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제품 가격들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재밌는 게 뭐냐면 편의점 매출이 막 12% 늘어났고요. 신세계 매출이 20%가 늘어났어요. 근데 저희가 뭐 경기가 확실히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물건을 더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백화점의 그 제품 가격들이 올라간 거를 그냥 팔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 그런 효과이긴 해요. 지금 가격 정가를 고객이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쪽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못 올리는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올려서 정가시킨 기업들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럼 두 번째에서 에너지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된 게 아니냐.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좀 오해 소지를 풀고 가면은 네. 저도 아까 여름이면은 바이든이 어떻게든 해서 유가를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유주 사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가 가능한 기업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정유사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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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조선사가 또 날 수도 있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 이 사건의 모든 거의 핵심은 원유가 튀인 거고 그렇죠. LNG나 가스를 공급을 못 받을 건데 유럽 네. 국가들이 네. 결국은 미국에서 너희 LNG로 해서 배에 실어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70척이 LNG선이 나왔어요. 역대상 최대 많이 나왔는데 올해 지금 벌써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선사들 중에서 LNG선 만들거나 네. 이런 회사들은 또 좋게 보셔도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장기 투자 뭐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거는 하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 아시는 2차전지 소재예요. 2차전지 소재요. 예, 2차전지 소재고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나 SK 온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2차전지 셀 업체라고 불러요. 네. 예, 왜냐하면은 이 소재들을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어가지고 다 포일로 싸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셀 업체고요. 네.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대로 테슬라나 저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패키징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핵심 질 한 40% 이상 들어가는 원료인 양극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양극재 업체가 그 제가 말씀드린 소재 업체고 그런 거는 시총도로 보시면은 벌써 10조가 도달한 회사도 있고 네. 쭉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장기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손에 잡혀야 됩니다. 손에 잡혀야 되고 그게 잡혀야 이익이 나오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다 이제 그 캐파라고 하면 이제 생산 설비를 다 투자를 위한 투자. 예. 이 책을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 네.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게 뭐냐면은 LNF랑 에코프로 BM이랑 이런 그 셀 메이커들, 아니 셀이 아니라 그 소재 업체들의 그 증서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62% 정도 증서를 하고 내년에도 60% 정도 증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3년간 그 전체적으로 생산 설비가 3배가 늘어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생산 설비 자체가 잘 되겠지 하고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냥 5년치, 10년치 오더를 다 받고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한테 빅3 미국의 테슬라, 한국 현기차한테 수주를 다 받아놓고 증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막 메탈 가격인 소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 다 정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갑이에요. 네, 갑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 사이클에 갖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증설이 끝날 때까지는 매출이 두 배씩 계속 올라가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을 거고 실적이 뒷받침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사이클은 지금의 좀 뭐 전쟁이고 뭐고 이런 또는 경기 불확실성 이런 거에 영향이 굉장히 제일 적은 이런 섹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책에서 대규모 증설에 들어간 기업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에 해당하는 쪽이 이제 가장 크게 지금 보시는 섹터는 2차전지 소재. 네, 그렇죠. 네. 나머지는 이제 3년에서 5년에 하나씩 계속 나와요. 그런 섹터들이. 그런데 작게 나오는데 그 사례도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죠. 네. 그러니까 증설하는 기업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이제 보려고 그러면은 아까 편의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2015, 16년 보시면은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의 주가가 5배 올랐어요.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편의점이 2010년, 12, 13년의 초기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여기도 생겼네, 저기도 생겼네. 편의점 없는 데가 없죠. 네, 그게 생기면서 계속 그 회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에 몇 개 출점하겠다. 내년에 몇 개 출점하겠다. 그럼 기사에도 나와 있고, 회사 IR 노트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그거를 처음에 뭐 만기에서 시작했을 때 이게 늘어나는 것마다 할 때마다 주가가 1년간 한 5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도 증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증설이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회사들이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고 또 하나는 뭐 화장품 업체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업체, 우리가 셀트리온 이것도 다 경험을 했었죠. 2016년, 17년 이때. 네. 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캐파가 바이오시밀러가 새롭게 뜨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신약보다 한 60%의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마켓시어를 거의 50% 이상 잡아먹었잖아요.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바이오시밀러들도 이게 수요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뉴스를 잘 보시면은 또는 검색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만 하시면은 충분히 최소 2배에서 막
5배씩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사례가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증설 발표는 일단은 공부의 시작 포인트로 잡으시는데 증설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빠지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증설이 첫째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캐파라고 하는 생산 설비의 몇 %냐. 적어도 한 30%에서 50%는 이상이 돼야 돼요. 대규모 증설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증설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 경쟁사가 난립하는 거냐? 곳이 아니어야 되고. 예, 아니면 한 3-4개 미만이냐. 네네. 그래서 좋은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스판덱스가 효성 TNC가 10배 올랐어요. 네네. 재작년에. 작년인가? 네, 10배 올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레깅스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핫하죠. 엄청 핫했죠.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운동하시러 많이 갔고 뭐 코로나 효과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레깅스에 진짜 핫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레깅스 보통 운동할 때 입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이 사실 이게 너무 편하니까 네. 일상용 입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네. 커뮤니티 올라오면서 네. 이게 일상용에 입었을 때 좀 네. 민망하지 않냐 뭐 이제 찬반 여론들이 형성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도였죠. 네. 아 레깅스가 정말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 가정이구나. 그렇죠. 예. 네. 그게 저도 이제 운동하러 가면은 네. 여성분들이 사실은 그 헬스클럽에서 옷 다 줘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 안 입으세요. 저도 예. 안 입습니다. 예, 그러세요? 좀 더 열심히 운동의 그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상이 주는 예. 예를 들면 이 의상이 주는 동기부여는 이제 대표님도 이제 촬영 같은 게 있습니다. 딱 정장 입고 오시잖아요. 네. 꼭 정장 입고 안 해도 되잖아. 네. 근데 약간 그 장소에 맞는 TPO 같은 복장. 그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 입으면 좋냐 그랬는데 네. 확실히 이 몸에 딱 붙으니까 이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고 근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느낌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옷을 거기서 주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특히 더 이제 그걸 많이 입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룰루레몬이었죠. 네, 네, 룰루레몬이 이제 사실은 뭐. 명품이잖아요. 워낙 비싸고 그래서 룰루레몬이 불러온 이런 바람 유행이기도 했고 뭐 하나에 뭐 20만 원 이상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런 붐이 타고 난 다음에 스판덱스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2년 전부터 해서 작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효성 TNC가 세계 마켓시 1위였어요. 한 35%? 예. 그랬었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 삼동루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증설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1년이면 끝나더라고요, 증설이. 그래서 제가 뉴스 다 찾아봤는데, 2019년 12월부터 증설 뉴스가 계속 줄줄줄 나와가지고, 그 뉴스 다 보고 샀어도 주가 한 5배는 먹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 이게 왜 나쁜 사례가 돼버렸냐 하면은, 그 이후로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절반 정도는 다 빠져버렸어요. 오른 거에. 근데 그 이유가 증설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 다 같이 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예. 많았군요. 그리고 그 경쟁자들 증설 물량이 언제 쏟아졌냐면은 2021년 3분기 8월, 9월 이때부터 이제 증설 완료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런 차이들을 구분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증설하는 기업이 기존에 이제 증설에서 30에서 50% 증가를 할 수 있는 곳, 네, 그 최소. 다음에 그 산업 자체가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곳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경쟁 기업이 너무 많지 않은 곳이라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된 지금 섹터는 2차 전지 쪽 하나 보시는 거고, 혹시 다른 것도 뭐 반도체도 사실 이런 게 좀 해당될까요? 반도체는 그 비메모리만 해당이 됩니다. 네. 예, 메모리 반도체는 네. 사실은 이 공급을 줄이고 늦출 수가 없어요. 웨이퍼를 넣으면은 그대로 쭉 나오는데 나온 다음에 그 수요를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가 세계 1위잖아요. 네. 걔네들은 이제 고객들이 다 애플, 구글, 뭐 아마존,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고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더 커스터마이즈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줘 해서 설계해서 주면은 만들어주는 게 이제 비메모리인데 거기는 늘 쇼티지. 그래서 TSMC가 가격을 연초에도 20% 올렸고 이번에 뉴스 보니까 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다 되는 기업이에요. 또 책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런 조건 기업은 무조건 따라잡자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고 좀 어떤 기업이 사례에 해당되는지 또 다른 사례 좀 혹시 얘기해 주신다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네. 거는 사실은 이제 소비재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그 의류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네. 가격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쇼티지가 난 산업에 있는 그러한 네. 산업재해 관련한 기업들도 2차전지 소재도 올렸죠. 그 다음에 비메모리도 다 올리죠. 이렇게 다 올려요. 그 다음에 뭐 LG 이노텍이 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폴디드 줌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능이 좋은 그 아이폰용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지 센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산업 안에서 찾는 거고요. 저희가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뉴스들이 쭉 나온 걸 보면은 주류 가격 올렸어요. 주정 가격, 원료가 되는 주정 가격이 올라가니까 술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맥주, 소주 다 8%씩 올렸고요. 네. 그 다음에 라면은 가격을 올리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물가 바스카이스도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일반 어려. 국민들의 음식 약간. 네, 정부의 규제가 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는데 그것도 가격을 좀 올렸어요. 네. 그리고 과자 가격 다 올라갔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가격을 올리는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은 가격 올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안 사겠죠. 수량이 떨어지죠. 네. 판매량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격 올리는데 사야 되는 기업은 수량이 안 떨어질 것 같은 기업을만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뭐냐? 어디 있을까요? 의외로 있죠. 아까 이제 명품 같은 경우 네. 제가 아까 샤넬이 작년에 5차례 가격을 올렸거든요. 네. 에르메스도 그랬고요. 네. 근데 지금도 오픈런까지는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지금도 잘 팔리거든요. 이번에 새로 또 신제품 나오는 것도 뭐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명품 이런 것들은 수량이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산업재해에서 뭐 비메모리 이제 넘어갈게요. 그건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 올렸다고 그래서 네. 올려봐야 다 2,000원 미만인데 그렇죠, 그렇죠. 별로 영향이 없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렸는데 수량이 빠지는 기업들은 그러면 오히려 그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왜 작살이 났냐면은 아, 가격을 막 올렸어요. 이제 10,000원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0원이면 9,900원 뭐 이러면은 월정액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가입하면 13,000원, 14,000원 막 이렇게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그럼 대체제가 있느냐? 있죠. 그렇잖아요. 있죠. 뭐 웨이브를 봐도 되고 왓챠, 뭐 왓챠, TV, 뭐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애플 플러스 TV. 너무 많아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아마존 TV, 애플 TV 다 엄청난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서브스크라이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줄면서 주가가 거의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경쟁사, 대체제가 있는데 네. 막 자기 마음대로 가격 올리면은 자기 수량이 확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한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거면은 책에는 다 이제 계산까지 다 해놨는데 네. 가격을 올리면은요 적어도 수량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판매량 그대로 가격만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마진이라는 영업이익률이 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재료가 더 투입되는 게 없어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네, 원재료가 더 투입되는 건 없고요. 가격만 올라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론적으로 어떤 기업의 OP 마진이 10%였는데 그 회사가 가격만 5%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한 13, 14% 정도로 오퍼레이팅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서프라이즈로 나와요. 이익 서프라이즈로. 네. 사실 뭐 이렇게만 들으면 뭐 가격 올리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아무나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올렸을 때 과연 이제 상대편에 있는 고객이 이걸 받아줘야지 이게 기업의 가치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과 수요가 나와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사실 가격 막 맘대로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은 2차전지 소재죠. 양극재 같은 경우죠. 그냥 다 정가합니다. 셀업체한테 정가하면은 테슬라한테 다 정가합니다. 네. 2차전지 소재가 나와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책에서도 을이 얻는데 갑이 되는 기업 이게 어떤 의미고 아마 이게 2차전지 소재 쪽이 좀 해당되는 건가요? 그거는 해당 안 돼요. 뭐 어느 쪽일까요? 거기는 계속 가면 그거는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 뭐냐면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을이 항상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 네. 얼마 전에 술 마실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네. 사람 간에도 1대1로 뭐 누구도 만나도 네. 아주 자연스레 누구도 성립하지 않은 네. 갑을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있다고. 네, 그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아쉬운 사람이 의리예요. 조금만 아쉬우면 그 순간 맞아. 잠깐 의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을이고 갑이 되는데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TSMC나 뭐 2차전지 소재는 영원한 갑이고요. 아, 영원한 갑. 그 사이클이 물론 이제 끝나기 전까지 계속 갑인 거고요. 왜냐면은 그 특징은 그거예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전 세계 딱 하나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 ASML이라고 미세 공정 EUV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장비 하나에 2천억이거든요. 근데 네. 그 회사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씨도 거기다 가서 좀 주세요. 이러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 10년간은. 예. 그거 이제 영원한 갑이라고 표현한 거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갑이 됐다, 을이 됐다 이런 거는 산업이 변화가 있어요. 한 5년에서 10년 동안에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뭐냐면은 조금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에 중국에서 전 세계의 에너지를 전 세계의 소재를 다 빨아들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5, 6, 7, 8년까지 중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평균 GDP 성장률 9%. 뭐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 해운사들이 원자재인 철광석과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철광석뿐만 아니라 석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중국으로 수입을 했는데 그게 너무 모자르니까 원래 인도네시아하고 호주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남미로 간 거예요. 모자르니까. 그럼 남미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가 가야죠. 예, 배가 영내 아시아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일주일이면 왔다 갔다 오는데 배로 거기까지 갔다 오니까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기해지겠네요. 엄청 모자른 거죠. 네. 네, 4배가 모자른 겁니다. 그래서 남미 뭐 발레나 이런 데 가서 받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배발주가 폭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사들이 거짓말 안 하고 최소 20배에서 30배씩 올랐어요, 주가가. 제가 미래세 자산운용의 본부장 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펀드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투자를 해서 냈었고 그때 저희가 투자할 때는 다 적자일 때 투자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순서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갑은 사실은 원래 갑은 화물 선사들이었죠. 내가 뭐 쇠도 팔고 뭐도 철광석도 팔고 이런 갑이었는데 어쨌든 배로 신호를 날라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선주들이 배주인이 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배가 모자라니까 조선사가 제일 꼬레비에 있었는데 배 만들어줘 이러는데 처음에는 뭐 만들어주죠. 근데 도크가 3년 차, 4년 차니까 걔네가 다시 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갑과 을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더 마저 말씀드리면 조선사가 그래서 20배, 30배 올랐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은 그 사이클이 끝나고 중국에 많은 그 도크가 생기고 조선사가 생기면서 과열 경쟁으로 가면서 거의 70%가 망했습니다. 조선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시 을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갑에서 을이 변하는 기업들을 잘 보고 있으면 또 10배가 나온다, 10배씩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피가 낭자한 산업은 봐야 돼요. 네, 조선사가 그 우리나라 10개 있다가 지금 3개 남고 다 망했잖아요. 네, 성동조선 망하고 중국도 한 70% 망했습니다. 조선사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슈퍼사이클이 안 와서 그런데 여건은 사실은 좋아요. 네. 조선 쪽도 좀 좋게 보시는 여건들이 있네요. 네,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구조 조정이 일어났고 항상 을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금 적자도 많이 났고 이런데 그렇지만 이제 조선사도 약간 옥석가리긴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보시고 약간 부채 비율이 높고 조금 재무적으로 아직도 불안한 회사들이 좀 있어서 그건 반드시 공부하셔가지고 네. 탑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하실 거면.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래의 성장 산업 쪽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어디가 지금 더 높아지고 낮아지는지를 내가 잘 예측만 만약에 좀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주식 투자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게 큰 사이클 보는 게 사실은 네. 기업 실적 뭐 다음 분기 얼마야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네. 훨씬 큰 수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언제 여기서 탈출해야 될지도 좀 네. 잡을 수 있죠. 아까 전에 효성 TNC도 10배 오르고 이제 뭐 좀 떨어졌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뭐 아무리 거기가 수요 공급에서 뭐 갑을 위치를 차지하더라도 또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엔 주식은 좀 팔아야 되는 시점도 필요할 텐데 책에 이익 피크 시점이 주식 매도의 기준점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게 어떤 의미고 또 주식은 좀 언제 팔아야 될까요? 사실 팔아야 될 때 못 팔아서 돈을 못 버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신 분이라면 사실은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그냥 장투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갔으면 굉장히 좀 힘든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어떤 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고 말이 안 되면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각에 맞는 얘기인데 그건 어려워요. 아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를 성장률이 다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LNF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작년에 PER이 거의 60배, 70배 됐었어요. 그때 그럼 다 비싸다고 팔았으면은 더블을 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지금 2배가 올랐는데 정확하게는 2년 전보다 10배가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도 저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조정할 때마다 더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답은 이거예요. 성장률이 꺾이면은 예, 그때가 피크아웃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는 하고요. 이익의 성장률이고요. 이익의 금액의 성장 크기가 아닙니다.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100일 때 200이 되면 100%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일 때 300이 되면 50%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도 성장률은 높으니까 그런 거 유지가 되지만 그게 만약에 300일 때 400이 되면 30%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신문에서는 야, 사상 최고 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성장률이 30%?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30%면 엄청 훌륭하죠, 사실은. 근데 20%나 15%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좀 위험한.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막 100%씩 성장하다가 20%로 성장이 둔화되는 거는요. 100%씩 성장하는 기업한테 PR을 50배씩 줘요. 50배가 성장률이 돼 있어요. 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배를 PR을 주다가 20% 성장하는 기업으로 바뀌면은 PR이 20배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코스피가 10% 정도 이익이 성장하고 10배 주잖아요. 예, 거기에 기준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볼까요? 50배에다가 20배로 PER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주가는 반에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너무 쉬운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 백신 만들고 백신 접종하고 하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주식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2년 전부터 해서. 난리였죠. 뭐.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모더나가 됐건 해외 백신들이 다 들어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건 다 화이자가 들어왔고 됐든. 우리나라 백신은 잘 맞지도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계속 주사를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신규 확진자가. 근데 그 주가들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성장이 확 높았지만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시젠 같은 회사들도 주가 10배 올랐다가 다시 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배 올랐더니 그거 끝까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는 보면 거예요. 거기서는 접종 맞은 숫자에 이게 수치가 높아지다가 꺾이는 지점에서 좀부터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백신들이 남아 돌고 있는데 한국에 백신 만드는 업체들이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업체들, CMO 한다는 업체들이 주가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 나온다고 나는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국산 거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화이자 거 맞으면 되는데 왜. 이제 그러니까 국산에서 새로 뭐 개발했다, 임상 3상이다 이런 거는 그런 거에 이제 좀 주식은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하나 예를 들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조선하고 선사도 갑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 사례도 좀 말씀드릴게요. 좀 HMM이라는 주가가 그것도 10배가였잖아요. 10배가 났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워낙 짧게 왔다 가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슨이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제 주가 많이 빠져서 이제 조금 힘드신 분도 있지만 주주분들께 죄송하지만 레슨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뭐냐면은 오를만 했어요. 충분히 오를만 했고 배가 모자랐잖아요. 네, 배가 모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선사가 구조조정 많이 거쳤고 배 화주들도 선사들도 많이 모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급등을 했죠. 운임이 급등하니까 HMM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벌어들인 이익이 7조 3천억 원입니다. 과거 20년간 벌어들인 돈을 다 합쳐도 그만큼 못 벌었어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익에 기반해서 주가가 그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러면은 그 왜 빠졌냐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익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익은 올해도 10조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분기에 이미 3조 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꺾인 거죠. 그 꺾이니까 그 산업의 성장률이 꺾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주가가 못 버티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렇게 큰 사이클이 올라왔던 것들은 화장품도 그랬고 바이오시밀러도 그랬고 모든 게 똑같은 패턴을 다 그렸습니다. 이 성장률이 야, 이 정도면은 역대급 이익률이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심스럽게 이제 발을 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성장률 얘기 나왔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차전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워낙 이건 글로벌 종목이라서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나중에 빼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성장률 하면 우리 테슬라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테슬라는 그럼 이게 이 성장률 이런 게 꺾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치고 올라가는 건가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근데 베이스 맨 낮은 것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네네. 이제 그 정도 되는 회사는 성장률에 맞춰서 이익률 이제 그 PER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에서 50% 정도만 성장을 유지해도 충분히 성장률, 빅테크의 그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덧 테슬라도 PR 100배 이상에 있었다가 지금 40배대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잠깐 주춤한 거는 네. 상해 락다운, 거기 기가팩토리가 안 들어간 거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기 수요가 되게 길고 초과 수요가 나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생산량만 늘어나면은 완판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 매장에 여의도 있잖아요. 네, 저-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IFC몰 네, 근처에 네, 있잖아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주문하면 언제 나옵니까? 네, 그랬더니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네. 그런데도 계속 예약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초과 수요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초과 수요의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제로백이라는 성능을 비교해도 그렇고, 네. 가격 대비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네,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 테슬라부터 사고 그 다음으로 그렇죠. 내려오는 거죠. 요새 폭스바겐 전기차 안 팔리거든요. 네, 잘 안 팔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해결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제 요즘에는 당연히 물린 주식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물린 주식이 있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랑,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들 너무 많을 텐데. 저희가 이제 물린 주식 뭐 저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린 주식을 로스컷을 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다시 이제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펀더멘탈하고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충분히 괜찮은 회사인지를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저희가 쭉 이 시간 동안 얘기했던 그런 좋은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은 물타기를 합니다. 네, 우량 기업이고 경기 사이클상 그 산업의 사이클상 이게 상향 중인 것들은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또 기업 명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그 LNF라는 기업이 네. 한 6개월 전인가 중국에 LFP라는 기술로 해가지고 만든 배터리 대비 네.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막 다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 배터리 2차 전지 소재에서. 그러니까 LFP가 싸긴 싸요. 한 30% 쌉니다. 네, 지금 만들 때. 그래서 중국의 CATL이 만드는 기술인데, 그랬을 때 막 빠졌을 때 저희가 잠깐 고민을 해봤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시장이 고가 시장이 있고 저가 시장이 있는데, 네. 저가는 중국의 LFP를 쓰지만 고가나 중가 이상이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한 차들은 한국의 기업들은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타기를 한 거죠. 저가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신고가 나면은 너무 많이 산 거는 좀 팔고 네. 이렇게 간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정말 자신 있고 핵심 기업들은 네.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타기가 돈이 없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5개 중에서 2개 헐어가지고 네. 그거를 사시는 거죠. 그게 이제 물타기 전략의 기본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BTS 이거 문제 나왔다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건 우리가 뭐 예측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 그렇죠. 이런 것도 뭐 똑같습니다. 아파트가 좀 무너진 그런 것들도 네. 뭐 전혀 투자자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네. 이럴 때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절반은 그냥 바로 날리는 게 정답이고요. 제 경험적으로. 그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이제 떨어졌더라도 일단은 네. 절반은. 네. 오스템 때도 저희는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나올 때는 똑같이 공평하고 바로 반영이 다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원인이 확실하니까 괜찮은데 네. 다른 경우는 이게 제대로 수습이 될까?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부터 조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팔고 조사해 봤는데 이게 아니다.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영향이 별로 아니다. 이러면은 판 걸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반은 일단은 다 정리하는 이런 그 패턴을 저희가 그냥 만들었죠. 네. 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을 좀 언제 팔아야지 않은 신호나 지표 같은 건 없을까요? 어쨌든 예를 들면 뭐 코스피가 3,300 중반가에 갔다가 지금 2,400까지 왔으면 혹시라도 뭐 이런 걸 아는 지표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네. 조금 빨리 내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릴 수 있고 뭐 굉장히 완벽할 것 같긴 한데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하지만요. 네. 그래도 어쨌든 볼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게 힌트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주가가 사실 제일 빠른 선행지표라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는 하고 있고 이제 책에도 소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네 가지요. 예, 좀 많네요. 네 가지인데 일단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영어로 구글에 치시면은 바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꺾이느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작년 8월, 9월에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는 ISM 지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는데 이거 볼 때는 너무 높으면은 그때부터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ISM 제조업 지수 매달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낮으면은 이제 또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만 대표 지수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지수라는 거는 기업 실적 다 모아놓은 순이익의 합에다가 전통적으로 10배, 뭐 15배 좋을 때는 이렇게 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들은 커머더티는 밑에 하방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급으로 가는 거예요. 원유도 똑같습니다. 환율도 똑같고요. 이거는 밑에가 가면은 싸다 비싸다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기업은 기업 이익이 다 합쳐서 야 PR 7배인데 금융위기 때도 PR 7배 안 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돈 들고 와서 사겠죠. 채권 팔아서도 와서 사겠죠. 그렇죠. 부동산 와서 팔고 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밑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도 있고, 캐시플로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이란 자산이 이제 매력이 있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것들을 사실은 가입하신 HTS의 리서치 자료들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제 각자 챙기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기업별로 또 네이버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으시니까요. 네.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동성이고 네 번째가 수급입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미국이 발표하는 M2라는 총통화의 증가율 이거를 그려서 이제 보는데 이것도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유동성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증시에는 예, 늘어나는 게 좋은 좋습니다. 거죠.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이랑 심리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심리 지표도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있잖아요. Greed and Fear Index라는 것도 구글 찾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화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이 이제 극도의 공포에 가 있거든요. 계속 이게 한 3달 유지되면은 그때는 팔 사람 다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는 이제 다 따로 책에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보유 비중. 그게 이제 심리 지수로 다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심리 지수니까 뭐. 네. 총 말씀해 주신 네 가지가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에 ISM 뭐 제조업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실적, 네. 세 번째가 이제 유동성, 네 번째가 이제 수급과 심리 측면이었는데,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네, 그 네 가지를 다 대입해 보면은 저희가 아직도 좀 더 악화되고 있을 앞으로 미래에 악화되고 있을 거는 경기 지표예요. 경기 지표는 더 악화될 거예요. 근데 기업 이익도 조금 악화는 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익이 마이너스로 훼손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거를 선반영을 하고 있고 주가도 그렇기 때문에 다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심리 지표는 지금 최악의 공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팔 사람은 많이 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풋콜 레이셔라고 선물에서 풋을 얼마나 많이 샀느냐 이 비율을 보시는 것도 사실상 팔 사람 다 팔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됩니다. 네. 그럼 한국 증시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만약에 물론 만약에 지금 만약에 바닥이라 가정한다면 아무리 바닥이 사는 것이 싼 걸 알아도 어쨌든 사는 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도 좀 다시 올라간다면 어떤 거를 좀 확인하고 좀 늦더라도 야 이제는 더 이상 약세장 정도까지는 아니겠구나. 어떤 걸 좀 보면 좀 안심하고 좀 살 수 있을까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데 이거 얘기하시면 뭐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전쟁 끝나면 바로 사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도 전쟁이 끝났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미국 물가가 둔화되는 게 보이면 주가는 바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모든 거의 가장 큰 것 중 하나 전제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쟁 났고 두려워서 그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 산유국에서 전쟁이 났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연말까지는 원유 수출을 다 금지당하고 그 다음에 가스관 자기도 잠그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흘러가면은 재앙이죠.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그거를 100% 우리가 장담을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하는 건데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건 맞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다 침체로 가는데 사실 이제 중재를 해서 끝내는 게 맞고 여름에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끝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아 물가가 잡히겠구나, 유가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이걸 기억했다가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포지션을 그때 좀 빌드업하는 이런 그 변곡점으로 삼으셔야 그럼 돼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 만약에 오늘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 친다면 네. 오늘 오후 6시쯤 전쟁이 끝났어요. 네.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럼 내일 주가는 진짜 엄청난 폭등을 할 거잖아요. 네. 폭등을 했을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 초반부터 이미 다 폭등을 한 거예요. 따라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따라 들어가야 네, 돼요. 왜냐면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33% 빠졌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그냥 그날 하루 올라봐야 5%뭐 이렇게 오를 텐데, 네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따라갈 타이밍 늦었어도? 네, 그날 다 모두가 공평한 그 정보를 가지고 공평하게 참여를 하고 어떤 기업을 살 건지만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가상자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책에 가상자산의 인식을 바꿔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가상자산에서 요즘에 최근에 여러 좀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또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더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 대표님은 또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책을 쓸 때는 네. 뭐 1년을 보고 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보면 5년, 10년 또는 반복적으로 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쓴 건데 제가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보니까 메타버스 세상은 2, 3년 안에는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실체가 없으니까 네. 메타가 광고가 줄었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주가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팔고 있잖아요. 네네.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준비 중인 거고 메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곧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쯤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되면은 정말 대박인 건데 안 되더라도 이제 보완하면서 갈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가능해졌는데 우리가 인스타그램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하시겠지만 근데 인스타그램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겼거든요. 근데 그 개발자들이 페이스북에 그거 팔 때 1조 가치인가 주고 팔았어요. 물론 거기에 합류했지만 1조요? 네. 달러 아니고? 예, 1조 원. 그러니까 1조, 2조 사이였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어느 나요. 정도 되나요? 지금 가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100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요즘엔 뭐 인스타가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하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이 됐건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서 우리가 글도 달고 하면서 많은 정보가 모이니까 또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광고도 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꼭 2차원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 그렇게 해서 내 아바타 또는 푸사 이런 것들이 3차원 공간에서 이제 곧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나왔을 때 광고하느라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유저 수가 SNS 포함해서 왓츠앱이랑 페이스북 메신저 포함해서 3억 명이 아니라 30억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알기로 70억 예, 70억인데 정도. 뭐 은행 어카운트 없는 애들이 한 10억 이상 되니까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제대로 돼서 하고 있는 사람이 30억 명이 넘는 거니까 그중에서 10%만 와도 바로 3억 가입자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뭐 코인 좀 나눠주면 생태계 조성하는데 뭐 되겠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세계가 생기면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런 쪽에 와서 광고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데 메타버스 환경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성장된 회사 중에 있긴 있잖아요. 네. 네이버? 네이버 있죠. 네. 네이버 있고 네이버에 제프토라는 서비스가 있고 가입자가 한 2억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로블록스라고 미국의 회사가 있죠. 이제 그 두 개의 회사밖에 없는데 거기 어린이들밖에 안 가요. 초등학생. 그냥 가서 할 게 없거든. 근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게임 만들어서 지들이 만들고 게임 자기들이 즐기고 근데 그 수준이 딱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정도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게임 안 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하죠. NC소프트 유저는 다 거의 다 어른이잖아요. 대부분의 게임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한 메타버스가 됐건 한국의 제2의 메타버스가 됐건 이런 쪽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게임하면서 버는 돈 또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하는 그런 거에 디지털 자산은 그거에 대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코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 왜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지금처럼. 그러면은 지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팔았다는 증명이 바로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칼을 샀어. 굉장히 뭐 1억짜리 칼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 칼을 산 거에 이 칼의 효력이 엄청나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또는 게임사가 인기 있으니까 막 더 찍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프로그래밍 코딩 몇 번 하면 되는데 그게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몇 개 한정 생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NFT 기술이고 NFT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이더리움이 되는 이런 코인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이 2년, 3년 안에 열리면은 네. 다시 이 코인이 재부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글로 메타버스, NFT 그쪽으로 가기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빅테크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주식도 어렵고 부동산도 계속 흔들흔들하고 가상화폐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전자산에도 좀 많이 포커스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안전자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랑 안전자산 좀 언제 필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을 사실 뭐 다 아시는 게 이제 금이라든지, 금. 예, 아니면은 달러. 그렇죠. 통화 달러나 네. 아니면 채권 이렇게 되겠죠. 예,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요. 그 레이 달리오가 이제 올웨더라는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한참 이거를 다뤘는데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되게 이렇게 많이 빠질 때 항상 밑을 지켜줬던 것들이 그런 배분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항상 늘렸다 줄였다 하지만은 항상 어느 정도는 가져갔고 왜냐면은 지금같이럼 이렇게 빠질 때는 금이 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다른 역할들을 해주는 뭐 달러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안 좋은 사이클인 게 채권하고 주가가 다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채권 보유한 쪽에서 이제 손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보면은 주식도 이제 점점 매력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제 말이 좀 안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지금 너무 싸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주식도 지금은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은 네. 매력적인 자산으로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자산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주식을 또 사면 되죠. 경기 방어적인 주식. 예,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이런 거 골라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배당이 8, 9%짜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재미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은행들 실적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라갈 때 예대 마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5%씩 주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네. 많이 빠졌고 봤는데 리만 사태만큼 빠져 있어. 밸류에이션상. 네네. 그러면 2년 보고 투자하면은 네. 그게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어려운 분들은 6개월 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분들하고는 이게 조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 2년에서 3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훨씬 수익률이 높고요. 채권이 매력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채권이 안전자산인데 여러분 국채가 완전 안전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 등급만 아니면은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왜냐면은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손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자만큼은 다 챙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채권으로 손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지금 평가 손해예요. 평가손. 그리고 이제 채권 펀드에 들어갔을 때는 채권 펀드들은 손실이 나니까. 그런데 네. 그냥 채권을 사서 2년, 3년 만기 쪽에 채권을 지금 사시기면은 좋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지금 싸게 사거든요. 지금 채권도 네. 가격이 막 디스카운트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싸게 사고 쿠폰, 이자도 먹고 이렇게 돼서 채권이 뭐 저는 사실상 이제 한 내년 상반기부터 좀 채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워낙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반대로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물려도 네, 상관없어요. 금이나 달러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금은 뭐 늘 뭐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는 금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은 게 일단은 현금 흐름을 소환하지 않아요. 금이 금을 예, 낳진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자산을 이제 보유 가치가 다고 거래 가치도 없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금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네. 달러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지금은 달러가 사실은 역대급으로 제일 비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럽도 안 좋고 네. 일본도 안 좋고 엔화도 뭐. 예,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짓누르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비싼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언제 좋냐면은 전쟁 났을 때 이럴 때 좋기 때문에 달러만 갖고 있으면 그렇고 달러를 사가지고 바꿔서 그걸로 미국에 제일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안 망할 기업.
애플, 구글 이런 거 망할까요? 예. 유튜브 다 보겠죠, 계속.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핵심 우량주를 매집할 수 있는 그러면 배당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 얘기해 주셔서 미국 기술주들이 굉장히 사실 나스닥이 아까 전에 33% 떨어졌다고 하셨으니까 개별주는 더 많이 떨어진 것도 많잖아요. 네. 굉장히 뭐 많이 싸진 거고 지금 앞으로 뭐 더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좀 담아도 되는지랑 그 다음에 좀 그 중에서도 좀 괜찮게 보는 거 워낙 뭐 글로벌 종목이니까요. 저희가 어떤 말 해도 뭐 영향을 미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는 좋은 기업들 너무 많은데 사실 금리가 세게 올라갈 때는 그 성장주들이 타격이 굉장히 커요. 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조건을 어떤 조건인가요? 2년 이상 투자한다. 2년 이상. 예, 예.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내가 가져가고 안 볼 자신 있다. 네. 빠져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빅테크 중에 5개 정도는 사셔도 되죠. 지금부터. 어떤 5개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준은 네. 뭐 다음 분기 실적이 나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절대 안 망할 기업에서 고른 거거든요. 절대 안 망할 기업. 네, 한 적어도 10년간 안 망할 기업 이렇게 네, 할게요. 아주 네. 자극적인데요. 네, 10년 정도는 네. 어딜까요? 네.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네, 거예요. 일단은 뭐 그렇기 제가 몇 개 때문에. 한 80%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구글,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2개 해줘야 테슬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테슬라 넣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존하고요. 아마존. 네. 테슬라는 반반이라서. 네, 반반입니다. 한 개 뭔가요 그러면? 네. 그 테슬라긴 한데. 테슬라긴 해요. 네,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이제 꼭 그 5개가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제 기준은 네. 2년, 3년 지나면은 절대 지금보다 이익이 다 늘어났을 기업들이고요.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왜 아마존도 왜 들어갔냐면은 네네. 클라우드의 1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소매 경기 안 좋아지면은 아마존의 그 쇼핑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안 좋겠죠. 지금은. 그래서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클라우드나 이런 성장 산업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그리고 주가도 사실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메타 같은 경우는 뭐 14배까지 떨어졌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지금 30배예요, PR이. 근데 지금 빅테크 회사들 다 22배, 23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더 싸네요. 더 쌉니다. 예. 뭐 그러면은 2년 정도는 승부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말씀해 주신 게 애플, 구글, MS, 아마존, 테슬라인데 지금 책에 보니까 버크셔 해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던데 네. 지금 애플의 비중이 47.6%인 거죠? 네네. 몰빵이죠. 네. 버핏님께서 애플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애플 비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이 애플 하나가 이 포트에 모든 걸 좌지우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워렌 버핏은 사실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아니고 네. 사실 기업 인수자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 정도로 기업을 인수할 정도로 사고요. 제가 이거 10년 전 포트폴리오도 비교해보고 항상 그러는데 10년 전 포트폴리오하고 지금 최근 포트폴리오하고 분기마다 발표하거든요. 네네. 변한 게 2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새로 추가되는 기업들은 계속 있습니다만은 변한 게 2개면 탑10에서 빠진 게 별로 없어요. 네. 2개 뭐가 바뀌었나요? 아마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게 빠졌던 것 같고 네. 찔레트가 빠졌나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보험사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재들 많이 하고 이번은 철저하게 자기가 아는 기업들,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애플도 그 투자 계속 안 하다가 투자한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습니다. 한 뭐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늘린 거는 애플의 이 독과점적인 기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든 플랫폼에서 OS,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대한 게 전 세계 독점 기업이잖아요. 모든 PC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혼자 다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양분했잖아요. 안드로이드랑 iOS로 했잖아요. 네. 근데 두 개 중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빼고 iOS는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환경은 계속 가는데 그러면 스마트폰 회사들도 막 10개에서 다 망하고 지금 그 독점적인 회사는 중국 거 빼면은 삼성전자랑 애플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다 구글이 하고
아이폰은 다 iOS가 하는데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이 안 망하다는 이유가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쓰면 망하겠죠. 근데 그런 세상이 오진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코카콜라는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애플의 비중이 46%잖아요. 혹시나 누가 이걸 보고 아 버핏님이 애플에 이만큼 많이 투자했으니까 나도 내 자산의 비중에 투자 비중에 네. 50%를 애플에 하자. 이런 전략은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확신이 가고 자기가 네네.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좋은 전략인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애플이 조금 그래도 아유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총보다 더 컸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크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애플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애플을 안 쓰시는 핸드폰 안 쓰시더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또 애플이 자동차도 나올 수 있고 애플은 플랫폼 기업으로 또 계속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주가가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갔던 거에는 주주 환원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에 팀 쿡이 물려받고 팀 쿡은 지분율이 아마 1%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애플의 주주는 다 금융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펀드, 그다음에 펜션 펀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라이칸 같은 애들이 공격을 했죠. 이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SK 그룹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주주 액티비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책이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 이거에 엄청나게 이제 저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애플이 연간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주주 환원을 하는 해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100조 원 정도 매년 100조 원을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 버려요. 올해도 엄청난. 네, 100조 원을 사서 소각을 해주니까 주가가 떨어지다가도 안 떨어지고. 아, 근데 뭐,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2, 3년 보고 이 5개 기업은 지금보다는 저도 올라있을 것 같은 생각, 들긴 하네요. 예. 책에 보면 이제 장기 투자해놓고 덮어둬도 저절로 이제 성과가 이제 좋아지는 기업군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던데 그 핵심 점검 요소가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아, 기업 점검할 때요? 네. 좀 그게 아마 마이크 포트의 5가지 힘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아, 네네. 네. 그거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사실 뭐 6개월, 1년 단위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뭐 3년, 5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 뭐 직장인 삶에도 저는 훨씬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왜 정보는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투자법을 하면은 평균 이상은 계속 하실 것 같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낚시하는 것 같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경영학 이론에 보면은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님이 5 포스즈라는 5가지 힘을 되게 강조하면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5가지 힘이 뭐냐면은 원래 기존 산업에 있는 경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산업이면은 거기에 뭐 4개, 5개 업체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존의 산업인데 거기에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대체 기술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체 기술은 대표적으로 뭐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원래는 PC 회사였고 맥북 만드는 회사였는데 스마트폰을 2009년에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멀어서 기억 안 나시면은 노키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아, 알죠. 네, 노키아라는 핸드폰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2%로 2009년까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 기술인 그때는 이제 거의 문자와 노키아가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있는 노키아가 거기 살렸다.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의 전 세계 핸드폰은 2대 중 1대는 노키아였는데 전 세계에 그거는 이제 메시지하고 전화 받고 하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PC 환경이 나와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애플이 들고 나오니까 그래서 망했죠 지금. 모토로라 망했죠. 다 없어집니다. 예. 없어지고 삼성은 그거를 만들어주다가 야 나도 이거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해가지고 삼성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중국 카피자라는 중국이 살아남은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간 게 대체 기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어디를 해야 됩니까? 2가지 답이 나오죠. 첫째는 그 미꾸라지가처럼 기술을 갖고 들어온 애들 신규 진입자예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애플을 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지켜낸, 그 시장에서 지켜낸 애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그럼 다른 산업에서 그걸 지켜내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네. 네, 반도체도 그런 거죠. 반도체 기업이 10개가 넘었어요. 네. 15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망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갑과 을이 되는 기업이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강해지는 기업들을 사시면 되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는 다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거 지키는, 그러니까 애플도 못 들어오고 테슬라도 못 들어오는 이러한 시장을 지키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그런 회사를 사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표현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뭐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경제해자. 네, 그런 건데 그거를 하는 3요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 또는 들어오기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돼요. 예를 들어 반도체에 누가 새로 들어온다.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요. 삼성전자가 매년 40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TSMC도 40조 원을 투자해요. 그만큼 투자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근데 기술도 없어요. 나노 기술 이거 미세 공정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경기 사이클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모양이지만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좋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콜라를 만들면 그 회사가 잘 될까요? 광고비를 써야 되는데 아니요. 안 되죠. 코카콜라와 그 펩시콜라는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 현금 흐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배당하고 이러면서 안 망하고 가는 거죠. 진짜 부럽네요. 네. 그래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절대 깨지지 않은 브랜드가 이제 뭐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옷이나 백을 잘 만들어도 그 100년, 200년에 영국 왕실에서 쓰던 프랑스 왕실에서 쓰던 네. 이런 그렇게 역사로 돌아와 버리죠. 네. 이건 역사적 프랑스 안 되잖아요. 그게 브랜드예요. 네. 그걸 못 깨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한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일단 마지막 한 그게 개가 또 뭘까요? 기술이에요. 네. 기술. 네. 근데 아까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 예를 들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네. 거는 전기차는 다 만들 수 있죠. 배터리 사다 만들면 되는데. 네.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네. 구글이 먼저 했잖아요. 구글은 10년 전부터 웨이모 차 돌려가지고 계속 카메라 찍으면서 맞아. 그걸 했어요. 그런데 구글의 바보짓은 뭐냐면 그 차를 만드는데 한 대당 1억씩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많은 차를 돌리려고 그러면은 뭐 1조, 2조를 차를 자기네가 사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이디어 혁신을 해봅시다. 이걸 완전히 뒤로 바꿔봅시다.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자기가 1억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네네. 동의만 해주면은 그 데이터를 다 쓰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대 넘게 누적으로 한 뭐 지금 200만 대 가까이 네. 차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iOS가 만든 것처럼 자기네 OS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도조 시스템 해가지고. 그래서 테슬라의 알고리즘 그 OS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만들어주죠. 네, 그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노키아를 보면서 사실 뭐 영원한 1등은 없는 거니까요. 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여러 가지가 많지만 또 누군가는 애플도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노키아 시대와는 다르게 애플은 너무 이제 무너지기 힘든 기술적인 것들과 뭐 경제 해자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생각하시는지. 저는 10년간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그 세 가지 사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브랜드도 있죠. 애플의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휴대폰 사는 사람들은 네. 뭐 PC도 애플이고 패드도 아이패드고 네, 세계 브랜드에 1등, 2등 할 거요. 애플이. 네,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브랜드도 있죠. 거기다 기술은 OS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애플의 기술은 그 OS의 알고리즘 기술이에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에 쓰는 6기가를 넣어도 애플의 4기가만 넣어도 애플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그 기술 정도. 따라잡기 쉽지 않다. 예, 그게 그만큼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OS를.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앱들에 대한 플랫폼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앱스토어죠.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다운로드 받아도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의 30%를 애플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리니지 모바일을 게임을 했어. 아이템을 샀어요. 그럼 우리가 뭐 1억을 샀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은 그냥 애플이 다 가져가는데 그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과 함께.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과 함께 영속 기업이다. 그리고 이거 패권이
한번 이렇게 지금은 무서운 게 지배적 사업자가 생기면은 정부가 독과점 이거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깨질 수 없는 두 번째 궁금한 게 네. 이제 테슬라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보면 예전에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휴대폰 말면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실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LG도 만들었었고 뭐 모토로라 뭐 해외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노키아도 있었는데 이 하드웨어 기반에서 산업에서 이 산업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가버리면 거의 몇 개 빼고는 다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회사도 보면 사실 제조업 기반이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 사실 전 세계 너무 많잖아요. 네.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율주행과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이게 사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나머지 수많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몇 개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저는 굉장히 소수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저 이제 인사이트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네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동차 한 30-40%는 없어질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테슬라는 재밌는 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미지 다 망친 거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핵심 아크로이자 예. 거기가 이제 모든 악이죠. 근데 너무 이제 외계인인 게 기가 팩토리를 아마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뭐냐면은 기가 팩토리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간이 다른 뭐 빅3,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거보다 30%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한 70%의 시간이면은 차가 한 대가 나와요. 쭉 들어가서 나오는데 다 이제 로봇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사람들 공장이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통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원가가 훨씬 낮은 거죠. 생산성이 높은 거. 근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리고 배터리도 제일 싸게 만들어요. 제일 싸게 가져가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기술 자체가 이번에 이제 다 납품하는 회사들을 통해서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제일 싸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의 혁신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제 그런 혁신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플랫폼 OS로 가니까 거기서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뭐 한 5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대단한 혁신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출퇴근을 하는데 한 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새로운 2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운전자들한테는. 나의 삶에서. 아무리 게임을 좋아해도 잠은 자야 되고. 뭘 하려고 그래도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잠은 자야 되는데 나한테 그 소비 시간이 2시간이 더 생기면은 그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책을 봐도 되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인포테인먼트를 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를 껴서 팔지를 이제 이미 고민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가 나오면은 애플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플이 그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GM, 포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개가 좀 어려워지고 현기차는 잘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게임도 잘하죠. 엔터테인먼트도 많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에서 좀 국내로 좀 돌아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뭐 자산, 금이라든가 달러, 채권 얘기도 하고 뭐 주식도 이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근데 덩달아 내가 현금이 있으면 이제 현금이 이제 똥이 된다고 하는데 현금을 이제 뭘 사려고 했더니 고개를 들었더니 다 엉망이에요, 지금. 네. 다 지금 주식도 부동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몰라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현금이 좀 몇천 있는데 현금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 된다고 하는데 야, 이거 주식을 사려고 했더니 주식도 박살나고 부동산은 요즘 너무 혼조세고 어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 배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참 현금이 효자인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현금이 있으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가난해지고 녹아내리는, 그러니까 원래 한 2-3%씩 현금 갖고 있으면 없어지는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인플레가 8%, 미국 기준으로 8%, 한국 기준으로 5%대잖아요. 그러면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매년 5%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요새 그런 뱅크들 있잖아요. 모바일 뱅크들 이런 쪽에 넣어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자산권을
덥석 들어갔다가 전문가 말고 들어갔다가 이런 또 손해가 나니까 차라리 현금이 낫지. 나 그냥 5% 까일래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시고 포트폴리오 비중도 다르셔서 뭐 굳이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눠서 한번 가볼까요? 3040 세대. 예. 2030 그러니까 2030 2030, 4050 이렇게 네, 뭐 5060 이렇게 두 축으로 네. 나눠볼게요. 근데 2030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현금이나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 여러 개를 살 그게 없어요, 여유가. 없죠. 네, 그래서 주식 몰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비난하거나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급하게 가셔야 되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저는 뭐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나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정말 핵심 기업, 안 망하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들 해가지고 잘하면은 잠깐 손실을 한 20% 났다가 또 100% 오르고 저희가 텐베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샀다 팔았다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은 그래도 이 현금은 좀 갖고 계시다가 위기가 왔을 때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으로 더 투자를 하시는 이러한 전략을 가감을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있다면 그래도 몇 퍼센트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젊은 사람들은 현금 비중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뭐 코인 사시고 없을 거예요. 근데 현금 비중은 한 30%는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현금이 어딨어 하시는데 월급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큰 금액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월급에 돈 쓰고 여유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가지고 그 외제차 사가지고 거기서 그 할부금 막 100만 원, 200만 원 내시는 것보다 그거 한 번에 사시고 이렇게 뭐 하시던 죄송합니다. 개인차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존니 대표님 말씀이 뭐 늘 그건데 뭐 따라하자는 건 아니고 월급이 있잖아요. 월급을 조금이라도 20만 원도 괜찮아요. 30만 원도 괜찮아요. 그거를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하다가 지금 할 수 들어왔죠, 그 타이밍. 지금부터 쭉 분할 매수하면은 나중에 뭐 지수 좋을 때는 그때는 잠깐 멈추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약간 자산이 많으신 분들에 있어서의 현금 비중은 뭐 여전히 지금 같이 이런 불확실하고 이럴 때는 그전에는 한 20%였으면은 지금 그래도 30% 정도는 있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다른 기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채권을 살 기회가 나오고요. 부동산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은 일단은 까먹는 자산이긴 하지만은 최대한 금리 한 1에서 2% 주는 그쪽에 넣어놨다가 위기가 나타났을 때 채권이 됐건 주식이 됐건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금 비중은 좀 어느 정도는 꼭 가져가자. 자, 지금 27년 정도 이제 주식시장에 계셨잖아요. 네. 좀 가벼운 질문으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과 돈 잃는 사람들 각각의 좀 특징이라든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억나는 것만 특징만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타고난 거는 뭐냐면 집요하신 분들이 약간 더 확률이 높으세요. 근데 집요하다는 얘기는 나쁜 뜻이 아니라 뭔가를 할 때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디테일하게.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다 급하거든요, 마음이. 맞아요. 내가 빨리 안 사면 막 올라갈 것 같고, 네네. 남들이 이거 호재 나왔으니까 막 다 사서 내가 늦게 소외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요한 분들은, 다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어떤 회사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때 살 수 있게끔, 이거 저는 이제 목표가 한 2배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래야 제대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전문가들이 제일 조금 먹고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그 종목을 산 다음에 한 20, 30%가 빠졌어요, 사실은. 빠졌다가 이제 한 4개월 있다가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10% 먹으니까 다 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정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오히려 기업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 회사가 제가 당연히 2차 전지를 새로 신사업에 추가를 했고, 부동산 가치가 얼마가 있고, 네, 지금 강남에 그 현대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본사 빌딩이 있는데, 뒤에가 다 땅으로 주차장이고 텅텅 비어있다. 이런 자산 가치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다 가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했는데 제가 230% 먹고 고객 자산에서 다 팔아드렸거든요. 그래서 300% 먹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놀랐어요, 나중에. 더 크게 먹으셨네. 예, 그게 뭐냐면은 되게 집요하고 네. 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네. 네, 사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책에서 돈 주인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 예, 파트였죠. 실사례예요. 실사례. 네. 사실 오늘 저녁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어떻게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사람은 사업으로도 되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려받은 자산이 100억 정도였는데 1000억 이상 만드신 분이거든요. 아. 네,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하긴 네, 현장에도 철저합니다. 하고.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돈 버시는 분 따로 있고요. 방금 든 생각이 이게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걸 사실 때도 뭐 몇천만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제 생각에는 뭐 최소 몇 억에서 많게는 몇백억도 사셨을 것 같은데. 아니, 많이는 안 샀습니다. 네, 어느 정도? 10억 미만으로 사셨어요. 10억 미만. 어쨌든 10억 미만도 큰 금액이니까 네. 그 정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5억 정도 사셨다면 5억만큼의 그분 어떻게 보면 그 공부를 하시고 사전 탐방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뭐 작게 투자하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치 만약에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하는 금액처럼 노력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원래 낮은데 네, 그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방금 그냥 문득 드네요. 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표현이세요. 많은 금액을 넣으신 분은 그 돈의 가치만큼 또 노력하시니까 그렇죠.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마우스 매수 클릭하기 전에 10분만 참았다 하라고 이것도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쉽게 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이거 똑같은 맥락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도를 확 바꿔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주식 못 사고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살라 그러면 삼성전자 주총을 가거나 네.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몇 주 얼마에 사겠습니다. 계약하고 온다고 생각하면은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거 가서 계약서를 쓴다고? 야, 그러면 회사가 좀 잘 만드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뭘 하더라도 맛집 다 찾아놓고 가잖아요. 계획을 짜야지 여행이 좀 네. 알차지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런데 이 마우스 클릭 빨리 하게 하면은 이게 급해져요, 마음이. 그거 안 좋아요. 내가 놓친 것 같아. 네. 내가 정보 지금 방금 들어 빨리 사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애들이 벤처 캐피탈이에요. VC나 PE사들. 그 친구들은 강제적으로 최소 5년에서 7, 8년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펀드 만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사 더 많이 하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200~300%씩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PE, VC들이 물론 망하는 것도 많아요. 네네. 네. 그 대신 되는 게 뭐 10배씩 올라가니까 그게 먹고 사는 건데 네. 잘하는 이유는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집요하게 찾아보고. 네, 연구 많이 하고 네. 이런 그 덕목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게 기다릴 줄 아는. 잠깐 손해봤어도 기다릴 줄 아는. 있네. 네, 인내. 그 덕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약하면은요, 집요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자, 또 주식 투자할 때 인간 본능에 역행하라라는 문장도 있던데 좀 어떤 본능을 역행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려운 말인데 그거를 잘 지키신 분들은 좀 부자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인간 본능은 뭐 겁나면은 이렇게 숨고 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치고 네. 회피하고. 그런 DNA가 잘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애들 보면 알아요. 그래서 네. 뭐 4살, 5살 된 애들 청둔번개 치면은 막 뛰어오고 무서워서 맞아요. 숨고 무섭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DNA예요. 인간의 DNA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왜? 학습을 했잖아요. 치네. 그냥 알잖아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빠지고 막 이러면은 내가 뭐 잘못 산 거지. 경제 위기가 오고 공황이 오지 이러면서 네. 무섭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학습을 또 했잖아요. 1998년에 IMF 갔고 2007년 8년에 우리나라 리만 사태로 금융위기 갔고 코스피 2000에서 800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되죠. 지금 분할 매수 조금씩 하고 있어야죠. 네. 경기 침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월급에 얼마씩 조금씩 사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렇죠. 네. 무서우니까 역행해서.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장에서 많은 분들이 심리는 굉장히 무너졌을 거잖아요. 예. 좀 심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뭔가 27년 차에 증권맨 그 자산운용사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서 뭔가 팁이 있을까요? 네. 자꾸 이럴수록 저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두렵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할까를 하면 자꾸 이렇게 뛰어난 분들을 봐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크게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장 빠지던 동안에 주식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아, 그 현금 많이 가지고 있던 예, 거예요? 현금에서 50조 원을 샀어요. 현금 80조 원인가 들고 있었다가 50조 원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 다 공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싸지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런 그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기만의 원칙들을 갖고 있어야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 왜냐면은 6개월 전에 사실 때도 이 기업 너무 좋아 이러면서 사셨지. 아, 이 기업 될까 안 돼? 이러면서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야, 이거 올라갈 것 같고 이 기업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식을 사시지 마시고 기업을 사셔야죠. 네. 근데 기업을 사신 다음에 기업이 이익을 그럼 약속한 대로 지키고 있을까? 네. 이거를 보시면은 되고요. 약속한 대로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고 배당을 하고 있으면은 아까 두렵지만 네. 조금 더 안심하셔도 돼요. 남들보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딴 거 팔아서 이거 더 사시고 이러고 한 2년 기다리시면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우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많은 두려움들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그 표현을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자, 27년 동안 이제 주식시장에 계셨던 대표님께서 네. 보셨을 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보실까요? 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업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기업 네, 이익. 네. 그래서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대부분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믿지 마시고요.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확률이 좁혀지고 확률이 높아지는 이러한 기업을 찾는 게 성공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익 증가하는 건 너무 쉽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 그 장시간 동안 그런 거 요건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포터의 5가지 요건에도 들어가고 브랜드가 강하거나 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거나 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서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 꼭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 구글도 빠졌고 카카오도 빠졌고 네이버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요? 기업 이익이 늘어나다가 생각만큼 안 늘어난 거거든요. 기업 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거나 성장률이 확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기업고 안 망한다 하더라도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증가율이 늘어나는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주식은 그걸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요약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이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적이 발표됐을 때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딱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잘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럼 그때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 안 좋네?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 건가요? 실적의 요인이 그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만약에 실적이 나빠졌으면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게 잘 안 팔린다. 이러면 팔아야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시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2분기 뭐 이상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좁히려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격을 올리거나 뭐 증설하는 기업들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것들은 산업 사이클들에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들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검색해 보시는데 뭐가 인기가 있는 품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증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기사를 봐도 알고 IR북을 봐도 알고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증설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엔터주 말씀을 드렸을 때 공연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증설 횟수가 늘어나는 건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잘 되니까 늘리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요새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다시 마켓시어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서 MLB라는 뭐 FNF가 만든 회사의 중국 매장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사례들의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실적을 잘 체크하자.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에 20대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대표님께서 이제 아마 좀 이제 많이 돌아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신데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때 왜 그랬지? 네. 크게 2가지는 뭐냐면은 첫째는 저희가 이제 주식 방송을 오늘 뭐 주제가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조금 제가 잘하는 기업에 분할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할 거 이런 이제 후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뭐가 좀 유행을 좀 많이 따라갔고 테마주들도 많이 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나중에 공부해 가면 갈수록 그거보다는
내가 친숙하고 잘하는 기업들에 차분하게 투자하고 장기 투자했던 게 훨씬 좋았는데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책을 좀 많이 읽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책들이 투자 서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 뭐 템플턴이나 또는 뭐 피터 린치나 이런 책들이 뭐 꽤 있긴 했었지만 그런 책은 뭐 당연히 다 읽었고 템플턴의 뭐 그런 가치 투자에 관련 책도 다 읽었고 이런데 지금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김 작가님도 작가님 책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작가님 책도 너무 좋은 책들 많고 이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정보의 그 책들을 우리가 책 팔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팔리면 좋죠. 근데 제가 왜 그러면 27년간 제가 진짜 고생하고 틀리고 이런 실수를 했던 것들을 다 엑기스를 여기다가 16,000원짜리 책에 왜 넣겠어요? 네. 왜 넣냐면은요. 이건 제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 후배들이나 제 업계 후배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다 제 이름 달고 여기 썼는데 내용이 허접하면은 네네.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작가님도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쓰셨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밥 한 끼 가격으로 사실 워렌 버핏이랑 밥 먹으면 뭐 20억이고 30억이고 이렇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막 정성을 다해서 책을 쓰는데 물론 다 좋은 책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20대로 갔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좀 실패도 돼요. 좀 한두 해 손해봐도 되고 또 월급은 들어오고요. 또 보너스도 들어오고 그쵸. 또 한 번 기회들이 반드시 옵니다. 저한테는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50대잖아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고 큰 기회가 옵니다. 위기가 오면은 지금도 그런 위기가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그럼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20대로 돌아가면은 그런 기회가 5, 6번 남은 겁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책값이 뭐 16,000원, 뭐 18,000원 보통 그 정도 하는데 네. 사실 어떤 책이든 16,000원, 18,000원 이상의 전 가치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책을 내보셔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책을 냈었는데 사실 작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책으로서 그렇죠. 그거 자기 생활을 이렇게 이제 영위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인쇄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는 거는 이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거의 혼을 갈아 넣는 거죠. 그렇죠. 수없이 이제 다듬고 네. 다듬어서 어쨌든 그 저자의 입장에서는 완성체에 가까운 게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돈 뭐 16,000원, 18,000원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도 딱 사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뭐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흔해져서 그 가치를 좀 잃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가치는 여전히 그 책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책을 한 권이 아니라 한 10권을 읽고 거기서 자기랑 성향이 맞는 게 있어요. 네. 자기 스타일하고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빼뜨린 게 많은 걸 공부를 하고 뭐 레슨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거 중에 자기가 맞는 성향이 있는 것들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반복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거의 한 2시간 넘게 촬영을 했는데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요. 대표님, 저희 요즘 시청자분도 굉장히 힘드신데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 현재 장에서 투자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장도 안 좋은데 또 이제 주식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서 좀 공감이 닿는 말씀도 있으셨겠지만 또 어려운 말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30년 정도 투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좀 그 시간을 잘 공부를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시기가 다시 오고 그리고 준비된 분들은 더 많은 수익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양질의 방송들을 또 많이 들으시면서 좀 참아내시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태용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